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호입니다. 오늘 북미에서 배우는 부산의 미래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2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이야기라는데 무슨 정치, 경제, 환경이 필요하나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매우 필요합니다. 이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물류가 항상 종속 변수로 따라가게 돼 있고 후방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왜 중국을 경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결국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300, 4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경제의 70%가 중국, 그 당시 청나라한테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바다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점점점 바다를 중시했던 유럽의 나라들한테 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죠. 결국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운영하게 된 나라, 영국한테 모든 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50년 전부터 1차 대전, 유럽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럽하고 떨어져 있었던 미국이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요. 영국 대신 미국이 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저렇게 글로벌 시장이 되기 위한 기회를 준 거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손을 잡고 WTO에 가입을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미국이 자국에 있는 산업들이 외부로 다 나가면서 주로 일본, 싱가포르, 한국, 홍콩, 대만 이런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초는 일본이죠. 일본에 의존을 하다가 일본이 너무 잘 사니까 미국이 일본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힘을 꺾어버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대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이런 네 나라가 또 성장을 하니까 IMF라고 그러죠. 아시아 금융위기를 일으켜서 힘을 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체 지역으로 이제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켰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여러 가지의 자기 내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발전을 해왔죠. 적당히 줄다리기를 하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줄 걸 주는 이러한 형태 트럼프의 전략인데 우리도 그러한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트럼프한테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오자마자 했던 게 IRA를 폐기를 했죠. IRA는 반도체 지원법인데 앞에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삼성, SK, 현대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20%를 세금을 공제를 해주거나 현금을 주겠다는 정책이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딱 6개월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igh fence and large y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high fence, small yard였는데 이제는 분야가 없습니다. 모두 분야에다가 미국이 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늘인가 어제는 구리를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리 값이 폭등을 했다는 건데 아마 1, 2주 뒤에 다시 전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물가가 줄줄이 또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이 사실은 인프라가 매우 안 좋습니다. 땅은 너무 넓은데 이미 그 인프라는 100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작으면은 투자를 해서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바꾸기에는 너무너무 돈이 많이 되는 거죠. 항만 도시 쪽에 바이든은 투자를 해서 공급망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자기들이 코로나 때 골탕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걸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건 안 하고요. 바깥에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배들이 들어오면 걔들한테 입항료로 돈 더 받겠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의 80%가 미국 배들이 통과를 하는데 운하의 요금을 파나마 정부한테 너 받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분야의 자동화 가속화.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은 미국이 1인당 GDP가 8만 5천 달러입니다. 현재 환율 따지면 국민 평균 연봉이 1억이라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골치 아픈 내용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RE100 이래가지고 친환경 연료를 쓰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트럼프는 NO라고 이야기했죠. 자국에 있는 석탄, 석유, 가스를 팔기 위해서 무조건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 화석 연료를 촉진시켰고 기존에 있던 친환경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는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안 가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유야무야하는 상태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이럴까요? 이 그래프 하나가 다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의 왼쪽에 보시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표시한 건데 아주 작게 웨이브가 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합니다. 왜 갑자기 미국이 계속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석유를 팔 때 달러로 결제해라. 그 대신 우리가 이란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늘 지켜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달러로만 석유를 살 수 있었고 또 아시아는 아시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배럴당 4달러를 더 주고
기름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동부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서부 지역, 오클랜드나 LA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서부에는 보시다시피 37개의 항만들이 있어요. 물론 유럽하고 오래전부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동부가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하기도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봐도 상대적으로 미국 동부 쪽의 인프라가 낫습니다. 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물류망 리스크다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현재 우리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류 루트,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가는 물류 루트입니다. 점선으로 있는 루트는 만약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하는 루트인데요. 부산에서 화물이 실리면 유럽으로 갈 때 이제 대만 앞바다로 해서 싱가포르 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지중해를 해서 유럽의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항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수에즈 운하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그 지역이 이제 초크 포인트가 좁아지는 지역인데 거기에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배들이 통과를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배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통해서 우회하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10일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5일 만에 가는 유럽이 35일이 돼버리는 거죠. 미국의 서부의 LA항으로 내리면 항만 노조가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다가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이런 리스크가 많은데 뉴욕이나 뉴저지가 미국의 인구의 거의 뭐 동부 지역이 3분의 2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항만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되니 바로 가게 되니까 중간에 파업의 리스크가 훨씬 줄게 되겠죠. 시간은 길어지지만은 해상으로 오랫동안 갈 경우 운임이 훨씬 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정적인 루트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2024년도에 기후변화로 파나마 운하에 물이 없어가지고 배들이 통과하는 게 제한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전 세계에 공급망 리스크가 계속 생기는데 이게 결국 물류망 리스크가 된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후티 반군 전쟁, 언제 어디에 또 기후변화까지, 노조 파업까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물류망을 어떻게든 관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해안으로 통과해가지고 유럽을 갈 경우에 25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15일 만에 10일 정도 단축합니다. 물리적 거리로는 7,000km를 단축하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모든 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급망 체계가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서 만들어지고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패턴인데 이제는 이 공급망이 저는 이원화가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미국 쪽이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묶는 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 이러한 흐름이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서로도 이제 주고받을 것도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부산에 위기가 닥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산항이 환적 화물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 환적 화물 중에서 다수가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환적 화물들이 부산의 입지를 활용해서 가게 되는데 미국하고의 교역량이 준다는 건 부산항의 물동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겠죠. 반대로 원래 공급망, 아시아와 유럽이 묶여진 공급망은 뭐 그대로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은 부산항에서 환적하는 비중은 훨씬 떨어지고 주로 홍콩이나 상해에서 환적해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의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만약에 북극 항로가 뚫린다면 유럽으로 가는 환적 화물이 부산항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가 힘을 받는 뭐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도 중국 특히 러시아와랑 관계가 정리가 안 된다면 북극 항로도 사실은 이용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체 그림이 두 개의 이제 흐름으로 이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부산한테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수입 중심으로 하던 미국 구조가 그리고 바다에 의존하던 미국이 국경을 통해서 위쪽은 캐나다, 아래쪽은 멕시코와 연결돼서 상품을 공급을 받고 있고요. 제가 가운데 동그라미를 화살표를 두 개를 묶어서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제조를 하게 되면서 상품들을 만들고 자체 소비하고 또 이제는 나아가서는 스스로 만든 이 상품들을 수출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설마 미국이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겠어라고 했는데 요즘 일본의 대안 중에 하나가 미국 공장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의 상품을 일본으로 수입하자. 관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류 패턴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미국의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야 될 물류가 미국으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한테 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책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좀 나누어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화물이 줄더라도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한족 화물들이 이제 부산항으로 기항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미국으로 가는 화물은 줄겠지만 미국에서 오는 화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 화물들을 잡아서 아시아로 뿌리는 역할을 부산항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가 HMM 같은 이런 업체들이 내려온다면 더욱더 이러한 기회들이 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그냥 해양수산부만 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연관산업인 조선이라든가 해양수산부의 어떤 기능을 좀 같이 더 확대해 가지고 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HMM이 오는 거에 플러스해서 HM과 연계된 우리 선사들, 그러니까 해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같이 더 따라와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다 모여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에서 아니면 동북아에서 글로벌에서 해운 비즈니스를 하려면 부산으로 가야 된다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된다면 이제 부산의 기회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스마트 물류 플랫폼 중심 도시라고 했는데요. 단순한 AI 시스템이 아니라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부산이 소프트웨어로 장착을 한다면 그래서 전 세계 화물이 미국에서 북미에서 들어온 화물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을 들리게 되면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를 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미국으로 가는 북미로 가는 아니면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이 부산으로 올 경우에 이러한 솔루션을 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부산의 기회가 더 커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 근래 이제 미국 쪽에서는 세일즈포스 같은 AI 전문 기업들이 미국 관세청에 있는 2만 개의 상품군의 매일마다 관세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느 나라 어떤 상품이 갈 때는 관세가 얼마다 뭐 이런 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항은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모든 관세 데이터를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모든 해상, 항공, 육상의 물류 자료들까지 링크시켜 가지고 답안을 계속 내줄 수 있으면 지경학적 위치를 잘 활용을 해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가 강해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물류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전 세계 경제 탑 15위의 미래를 포캐스팅한 건데 보시면 2022년까지는 한국이 12등으로 있습니다. 2045년, 2050년, 2075년 보면은 한국은 사라지죠. 근데 한국이 사라졌다고 슬픈 게 아니라 저기에 올라간 나라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번개 표시로 체크한 나라들 보시면 몇 개 나라는 수긍이 가는데 몇 개 나라는 저게 말이 돼? 특히 필리핀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필리핀 아시죠? 1960년도에 우리나라 못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쌀과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가 그 당시 잘 살던 선진국 필리핀이었습니다. 미래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 러시아를 벗어난 다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은 더욱더 이런 시야를 가지고 그 나라들하고의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우리의 리스크를 계속 분산시키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경학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천혜의 항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항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늘길, 철도길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고요. 바닷길도 여러 갈래로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365일 중에 이틀만 문 닫는 항만은 부산항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항만들, 상해안 같은 경우는 한 달 반에서 두 달씩 클로징이 됩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안개랑 해무랑 날씨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부산항은 태풍이 완벽하게 관통하는 그 순간 빼고는 계속 작동할 수 있는 항만에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물리적인 관점에서 잘 이용을 해야지 될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